2025년 2월 14일 새벽 2시경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철강 구조물이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국가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체르노빌이었고 드론이 공격한 철강 구조물은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 95톤을 가두기 위해 지어진 덮개였습니다. 이곳은 1986년 4월 세계 최악의 원자력 재앙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센서들은 진도 6.7 지진으로 기록했지만 근무 중이던 수석 엔지니어 사이보코프는 그것이 지진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2월 14일 러시아의 주란이 드론, 이 새로운 안전 경납고에 북서쪽 모서리를 강타함했습니다. 드론은 약 15제곱미터 크기의 구멍을 남겨쳤는데 이는 SUV 한 대가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컸으며 내부와 외부 외장재를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소방대원이 급히 출동했지만 피해가 충돌 지점을 이미 넘은 게 분명해졌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지붕과 외장재를 통해 불길이 번지는 것이 확인됐고 소방관들은 철강 위에 구멍을 뚫어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이 섭씨 영하 16도의 추위로 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물이 불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소방관은 뒤틀린 금속 조각이 그의 밧줄을 자르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이 완전히 진압된 3월 7일까지 소방관들은 17일 내내 7개의 호스를 계속 사용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두려움, 피해, 희망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희에게 희망입니다. 러시아 봇들이 이 영상을 언제 다운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공격 후 북쪽 바다의 특수 구조물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약 200제곱미터 외장이 파괴되어 체르노빌을 위해 만든 견고한 방패가 뚫렸습니다. 수십 년간 체르노빌을 지켜온 사이먼 에반스는 끔찍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ew Safe Confinement, 새로운 안전 경납 시설은 단순한 강철이 아닌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에 대한 인류의 해답이었습니다. 언젠가 4호기 원자로 잔해대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치울 수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2월 아침 그 희망은 제로 변해버렸습니다. 체르노빌 폭발은 핵폭탄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핵반응으로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앙 유럽의 절반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핵심에는 위대한 도시의 미래와 이를 파괴한 체르노빌 4호 원자로가 있었습니다. 1950년 원자력이 발명되어 전쟁에 처음 사용된 후 각국은 이 에너지의 평화적 활용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우크라이나가 별도의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으며 소련은 원자력 발전에 눈을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954년 그들은 세계 최초의 오브닌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했습니다. 오브닌스크 부지는 작았고 소련은 더 큰 원자력 발전소를 원했지만 인구 밀도와 방사능 우려로 모스크바 인근 건설은 위험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들은 체르노빌 발전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키예프에서 약 130km, 벨라루스 국경에서 20km 떨어져 있었고 이 프로젝트는 과학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4개의 RBMK-1000형 원자로로 설계되었습니다. RBMK-1000은 소련에서 설계한 흑연 감속 압력관형 원자로로 약간 농축된 이산화 우라늄 연료를 사용합니다. 약 2%의 우라늄 235를 사용하는 비등경 수로로 냉각에 같은 물을 씁니다. 원자로 심지에서 열교황이 없이 바로 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물이 연료 채널 바닥에서 펌프로 공급되어 압력관을 따라 올라가며 증기로 변해 2대의 500메가와트 터빈을 돌립니다. 각 수직 압력관에는 지르코늄 합금으로 덮인 이산화 우라늄 연료가 들어있고 주위로 냉각수가 흐릅니다. 이 채널들은 원자로 코어 상부와 하부 플레이트를 관통해 단단히 용접되어 고정됩니다. 특수연료 교체 기계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고 연료 집합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문 원자로 특징입니다. 각 냉각제 루프에는 4개의 주요 순환 펌프가 있으며 이 중 하나는 항상 대기 상태로 원자로에 연결됩니다. 211가의 제어봉 이 출력 조절을 하며 이들은 흑연 감속제에 삽입되어 중성자를 흡수해 핵 분열 속도를 줄입니다. RBMK 1000은 3200메가와트의 열을 발생시켜 1000메가와트의 전력을 만듭니다. 중요하게도 RBMK 설계는 양의 공급 계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냉각제에 더 많은 증기 방울이 형성될수록 원자로의 반응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2호기는 70년대 3, 4호기는 80년대 초에 완공됐습니다. 그때도 두 원자로가 건설 중이었습니다. 발전소의 냉각수 공급을 위해 프리피아트 강 옆에 인공 호수가 조성되어 원자로가 안전하게 작동했습니다. 위치는 완벽했고 주변은 숲이 많고 인구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과 3km,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프리피아트시가 있었고 그곳에는 49,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마을에는 12,500명이 살았고 남동쪽 15km/9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 방향 30km 19마일, 이내 인구는 약 11만 5,0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안전 문제를 대체로 무시했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보다 빠른 건설과 전기 생산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무시가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순조로웠지만 1986년은 달랐습니다. 1986년 4월 25일 사호기 원자로 직원들이 전기 가동 중단 전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주 전원 차단 시 터빈이 펌프에 전력을 얼마나 오래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년도 실험이 실패해 이번엔 새 조정기 설계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운전원들은 4월 26일 새벽까지 자동 정지 시스템을 껐고 원자로는 불안정했습니다. 운전원이 원자로를 정지하려 했지만 제어 본기 출력 급증을 일으켰습니다. 뜨거운 연료가 냉각수와 충돌해 증기 압력이 발생, 연료 채널이 파손되고 제어 본기 걸린 후 거대한 증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우라늄 연료 자체가 아니라 원자로 내부에서 생성된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들이었습니다. 우라늄이 분열하면 매우 위험한 원소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1986년 그 원소들이 원자로 중심에서 대기 중 치명적인 먼지와 가스 구름으로 분출됐습니다. 몇 초 뒤 두 번째 폭발로 연료와 흑연이 흩어져 화재가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공중에 퍼졌습니다. 두 작업자가 즉사했고 화재로 많은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10일 동안 방사성 구름이 하늘을 떠돌았고 입자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 독성 핫스팟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레드 포레스트였는데 그곳은 방사능이 너무 강해서 나무들이 거의 즉시 죽었습니다. 그 결과 1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불에 타 바티칸 시국의 약 23배의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헬리콥터들이 불타는 원자로 위에 붕소, 모래, 점토, 납 수천 톤을 쏟아부으며 서서부으며 필사적으로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르노빌 참사,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였습니다. 1991년 산업 및 원자력 안전감독 국가위원회 보고서는 운영자 실수 이상의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는 승무원들이 원자로를 위험하게 만들었지만 관련 안전 정책이 없어서 기술적으로 위반은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운영자들은 저출력 운전의 위험성이나 불안정한 반응성에 대해 한 번도 경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체르노빌 참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RPMK 설계 자체의 특성은 특정 운전 조건에서 원자로를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민간 시설에서 최대 규모의 통제되지 않은 방사능 누출이었습니다. 두 가지 동위원소가 두드러졌는데 하나는 수명이 짧지만 매우 위험한 요오드 131이고 다른 하나는 수명이 길고 지속적인 세슘 137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발전소 근처에 떨어졌지만 가벼운 입자들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를 넘어 스칸디나비아와 유럽까지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벤져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재앙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나선 슈퍼히어로들이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고 돌아온 이들 역시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프리피아트 소방관들이었고 단순 화재로 여겼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핵 재난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아무도 방사능에 대해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그들에게 보호 장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불을 끄는 동안 원자로 코어에서 나온 치명적 방사능에 노출됐습니다. 소방관들은 몇 분 만에 급성 방사능 중독 증상을 느꼈습니다. 입에 금속 맛이 돌고 어지럼증과 구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방사능으로 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영웅 바실리 이그나텐코도 있었습니다. 그는 화재 진압을 위해 원자로 지붕에 올라 치명적 방사능을 받았습니다. 소방관들은 몇 시간 만에 발전소 주변의 모든 불을 껐지만 원자로 내부의 화재는 2주 동안 더 계속되었습니다. 바실리는 2주 뒤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986년 7월까지 작업자와 소방관 28명이 사망했고 이 중 소방관은 6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비폭량은 최대 2만 밀리그레이에 달했습니다. 밀리그레이는 흡수된 방사선의 단위입니다. 이 방사선량은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200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방사선 질병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건강 문제, 특히 갑상선암을 포함한 높은 암 발생률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감한 희생 이후에도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과제는 현장을 정리하고 남아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1986년과 1987년에 20만 명의 청소부를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평균 100mS의 방사선을 받았고
일부는 최대 500mS까지 노출됐습니다. 밀리시버트는 인체 흡수 방사선량 단위입니다. 몇 년 후 청소부는 60만 명으로 늘었고 민간인 노출 정도는 다양했습니다. 방사선 통제 구역에 21만 6천 명이 거주했고 1986, 2005 연평균 방사선량은 31mS였습니다. 더 넓은 오염 지역에는 640만 명이 거주했으며 이들이 받은 방사선량은 9mS부터로 정상적인 자연 방사선량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처음엔 아이오딘 131이 가장 빠르게 피해를 줬는데 이 물질은 특히 어린이 갑상선에 모여 몇 주 만에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후엔 세슘 137이 주된 위험 요소였습니다. 세슘 137은 약 30년의 긴 방감기로 인해 수십 년간 환경에 방사능이 남습니다. 세슘 137은 공기, 토양, 물로 퍼져 식품을 오염시키고 농작물, 우유, 고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됩니다. 체내에 들어오면 칼륨처럼 작용해 근육과 연조직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며 몸을 계속 방사선에 노출시킵니다. 약 500만 명이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염 지역에 거주합니다. 약 40만 명이 위험 지역에 거주해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약 3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프리피아트는 1986년 4월 27일 대피됐고 4만 5천 명이 하룻밤 새 집을 떠났습니다. 5월 14일까지 30km, 19마일 이내에 살던 11만 6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후 22만 명이 영구 정착했고 일부는 집을 지키려 불법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초기 30km 출입 금지 구역이 결국 4,300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 중 하나가 되면서 전체 마을들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큰 피해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악마는 여전히 오염된 현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최초의 방사능 구름이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 중 약 5%만을 실어 날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나머지 95%, 즉 대부분의 핵연료와 핵 분열 생성물은 여전히 사호 원자로 안에 남아 있었고 밖으로 나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로 전 세계가 멈췄다면 95%가 무엇을 할지 상상해 보세요. 세상은 방사능으로부터 지구를 지킬 슈퍼히어로가 필요했습니다. 슈퍼히어로가 등장하자 세상은 그를 사르코파거스라 불렀습니다. 폭발로 인한 화재 진압 후 관심은 사호 원자로의 치명적 방사능 핵 봉쇄로 옮겨졌습니다. 해결책은 사르코파거스로 더 잘 알려진 쉘터 오브젝트였습니다. 공사는 참사 2달 뒤인 1986년 6월에 시작됐고 원자로 북쪽은 잔해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을 치울 수 없어 엔지니어들은 거대한 계단식 벽에 봉인하기로 했습니다. 강철판이 거푸집을 형성했고 오염된 차량과 크레인 부품들이 내부에 채워진 뒤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부어졌습니다. 상단에 3개의 거대한 단이 북쪽을 감쌌고 남쪽엔 메모드라 불리는 대형 강철빔이 설치되었습니다. L 자형 하키 스틱 슬래브가 구조물 차단용으로 설치됐고 지붕은 임시 지지대 위 강철 파이프로 제작됐습니다. 세계에겐 구세주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자들은 그것이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물이 피해를 막기보다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 11월 단 206일간의 미친 듯이 위험한 공사 끝에 사르코파구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서 세운 영웅적 업적이었으나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고 결함은 불가피했습니다. 균열, 누수 구조적 약점들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 보호막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200톤의 방사성 연료가 여전히 남아있어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국제사회는 보호막 실행 계획을 시작해 현장 안정화와 치명적 연료 제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1996년 엔지니어들은 심각한 불안정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강이 없으면 석관 붕괴로 더 큰 방사성 먼지 구름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당국에게 이것은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원자로 잔해 해체 전 먼저 석관을 안전하게 해체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2001년 국제 모금 활동 후 새로운 안전 경납 시설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체르노빌 보호기금과 1993년에 설립된 원자력 안전계좌는 유럽 부흥개발은행에 관리해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2011년까지 기부자는 8억 6,400만 유로를 약정했지만 안전 경납시설 최종 비용은 210억 유로를 내더 43개국 정부 G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원했습니다. 공사는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준비 끝에 2017년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석관 붕괴 시 방사성 먼지 유출 방지. 둘째, 안전하고 밀폐된 환경 제공이었습니다. 크레인과 원격 시스템으로 싸호기를 해체하고 위험한 연료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길이 160m, 너비 260m, 높이 108m에 달하는 거대한 경락고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콜로숨도 삼킬 만큼 큽니다. 이 거대한 크기는 단순히 원자로를 덮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잔해 중 하나를 안전하게 조사하고 해체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구조물을 짓는 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방사능으로 원자로 위에서 직접 공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150m 떨어진 곳에서 레일 위에 조립 후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물은 한 번에 한 조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해결책은 두 개의 절반으로 나누어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절반을 옆으로 옮겨 두 번째 절반 공간을 만들고 두 절반을 맞대어 용접했습니다. 무게 33,000톤의 이 구조물은 원자로 옆에서 조립 후 2016년 말 레일을 따라 천천히 제자리에 옮겼습니다. NSC는 크레인과 원격 조작 시스템을 갖춰 1986년답게 구조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구조물의 목적은 엔지니어들이 사호 원자로 내부에 남아있는 연료 함유 물질을 제거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체르노빌의 가장 위험한 유산 해체의 시작입니다. 중앙 아치는 지상에서 만든 뒤 대형 스트랜드 제그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 기계는 강철 케이블과 클램프로 구조물을 단계별로 올렸습니다. 중앙에 올라가면 양측 섹션이 맞물려 고정됐고 지붕 내부엔 복잡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폭 1m 강철 파이프가 수평으로 뻗어 있고 프리텐션 빔 격자로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엔유럴 스페이스라는 10m 빈 공간이 생겼고 여기에 습도와 고압 공기 유지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가압으로 지붕에 구멍이 나면 공기가 밖으로 빠져 방사성 먼지가 내부에 남습니다. 지붕에는 여러 겹의 정교한 방어 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내부 표면에는 감마선을 원자로 쪽으로 반사하도록 설계된 스테인리스 패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외부 껍질은 비와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매끄럽게 처리됐습니다. 그 아래에는 혹독한 날씨를 막기 위한 단열재와 합성 고무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학의 요새였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는 1200명의 작업자가 현장에 있었으며 이는 국제 협력의 상징이자 아직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일깨워주는 기념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이 이런 상황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전에는 관광객들이 체르노빌 폐허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출입 금지 구역 방문객은 2004년 1000명 미만에서 2019년 12만 15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약 20만 명, 이 세계 최악의 원자력 재앙 현장을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19년 12만 4,423명, 2020년 3만 6,450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객들은 허가된 투어 가이드와 함께 입장해야 했고 가이드는 예방 조치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며 구역 내 모든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첫날에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장악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방사선 감지기에서 정상 수치 이상의 감마선이 감지되었습니다. 체르노빌이 한때 과거에 소름 끼치는 유물이었다가 다시 한번 위험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을 소름 돋게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자력 규제 당국이 이 급증을 설명했습니다. 중장비가 출입 금지 구역의 방사능 오염 토양을 휘저었지만 원자로와 시설은 변함없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선 수치가 낮고 자연 방사선과 비슷하다고 확인했습니다. 3월 9일 발전소가 전력망과 단절됐고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연료는 48시간분 뿐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현장에 보관된 사용 후의 연료는 더 이상 능동 냉각 없이도 위기를 초래할 만큼 열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력 부족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210명의 지친 직원들, 이 2주 동안 교대도 하지 못한 채 근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용 차량들이 체르노빌 배제 구역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서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방사성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군인들이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레드 포레스트의 참호를 봤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1986년 참사 후 정화 작업자도 출입이 금지될 만큼 방사능이 강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일부 군인은 벨라루스 방사능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사망했으며 핵 전문가들은 우려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체르노빌 조직은행 소장 제럴딘 토마스 교수는 사용 후 핵연료가 거의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설령 방출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오직 인근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능 구름이 유럽 전체를 덮치진 않을 것입니다. 3월 13일 우크라이나 전력망 운영사 우크오네르고가 발전소 주요 전력선을 복구했으나 몇 시간 뒤 재앙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러시아군이 전력선을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오후 1시 10분에는 전력이 다시 한번 복구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재연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키우 공세가 실패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3월 20일부터 4월 1일 사이 체르노빌에서 철수하며 폐허만 남겼습니다. 그들은 시설을 파괴하고 귀중한 장비를 약탈했으며 심지어 방사성 물질까지 훔쳤습니다. 이 중 일부는 나중에 고멜과 민스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발전소 직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납치됐습니다. 건물들은 불에 타고 총알과 낙서로 가득했으며 지뢰와 트리바이어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700대의 컴퓨터, 350대의 차량, 그리고 1,500개의 도시미터가 손실되어 총 1억 3,5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3펄 중순에 발생한 정전으로 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호기 원자로를 둘러싼 석관의 구조적 완전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약탈로 현장 방사선 안전 추적이 크게 방해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뒤 이 소식은 유럽 전체에 안도감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발전소에 관심을 가졌고 푸틴은 전쟁에서 무기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모스크바가 실제로 체르노빌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공격하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와 러시아 자신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14일 그 불가능해 보였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드론 공격이 상부와 하부 지붕 패널을 모두 관통해 NSC의 내부 압력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방사성 먼지가 내부에 퍼지게 된다면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엔사나 원자력 감시기구 IAEA는 현장 내외 방사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수석 엔지니어 올렉산드르 타타르추크는 이제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자국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시설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공격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격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에는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무기가 이란에서 설계된 샤이드 136 델타익 드론이며 현재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만에서 10만 정도밖에 들지 않는 이 무기는 160억이 넘는 피해를 일으켰으며 이렇게 값싼 무기로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IAEA는 폭발 직후 몇 분 만에 소방대가 출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르노빌에 관해서는 안일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환경보호부는 방사선 수치가 정상이며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악의 핵시설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새 안전 경납 구조물이 자연 환경에 더 취약해졌다는 점입니다. 외장재 손상과 비누 노출로 이 구조물의 부식 위험이 커졌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중 200개 넘는 시추공을 뚫었습니다. 15년 동안 체르노빌 차폐막 설계에 참여했던 미국 엔지니어 에릭 슈미만은 이걸 고치지 않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완전한 수리에 최소 수천만 달러, 많게는 수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몇 달이나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환경보호부도 비슷한 평가를 델르너시모프 평가를 내렸는데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는 데에는 현재 체르노빌 국제협력 계좌에 있는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자금은 EBRD의 1,500만 유로 기금입니다. 이 구조물은 100년간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엔지니어들이 사르코파구스 해체와 핵 폐기물 처리를 안전하게 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100년 보증 아래에 봉인된 그 구조물의 안전성은 이제 의심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대한 강철 랜드마크들과 달리 이 격리 구조물은 다시 칠하거나 보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한 번만 사용하는 일회성 해결책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면전이 계속되며 핵 방사능 위협이 10배나 커졌습니다. 이제 그 위협은 전쟁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 없는 국가들까지 전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러시아는 이미 결과를 무시하고 어떤 위험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7개월 후인 2025년 10월 1일 러시아가 다시 체르노빌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정전된 지 불과 8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상황을 위기라고 표현했지만 러시아는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복적 사건들은 우크라이나 핵시설 안전에 대한 국제 우려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공격 직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슬라부티치에 있는 우리에너지 변전소 중 한 곳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시설에서는 3시간이 넘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인들이 슬라부티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체르노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추정에 따르면 20여 대 드론을 동원한 의도적 공격이었습니다. 전쟁 전 자포리자 원전 6개 원자로는 우크라이나 전력의 약 5분의 1을 생산했으나 모스크바가 통제한 후 모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가동 중단 시에도 이 시설은 냉각 등 안전장치 작동을 위해 전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 장치 없으면 원자로 과열로 방사능이 대기 중 치명적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도 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 중 하나가 고장났다고 밝혀 잠재적인 원자력 비상사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당국과 우크라이나는 상황을 경고하고 모니터링할 뿐 실제 결정권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있습니다. 비록 세계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지만 우크라이나 환경보호부는 현재 방사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즉각적 방사선 위험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부식과 방사성 먼지 확산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르노빌은 국제 협력과 수십억 유로, 오랜 노력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지구의 새로운 상처는 전 세계의 원자력 시각에 오랜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세계가 다시 성공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비록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의 수익 창출 제한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저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도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하는 전쟁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곧 이해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올릴 영상을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